소득, 자산 격차, 역대 최악, 그리고 부의 양극화, 당신이 항상 가난한 이유, 그리고 처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좀 부의 양극화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양극화, 소득도 양극화되고, 자산도 양극화되고, 그 다음에 그 양극화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지고요. 또 상대적인 빈곤감도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부의 양극화에 대한 그 원인과 그 처방을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부동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양극화 심화. 강남은 계속 오르고 외곽은 떨어지고. 제가 양극화 얘기 저희 채널 내에서 많이 해드렸죠. 그 다음에 수도권은 지금 완판인데 지방은 미달. 아파트 분양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은 거의 지금 3개월 이내 100% 완판이죠. 자, 다주택자 자산 재편 본격화. 서울 아파트 대선 이후 매물 11% 늘어. 그런데 늘어난 지역이 어디냐? 강북, 금천, 성북 등에서 크게 늘어. 외곽 지역 집가 떨어질 때 강남은 올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지역적인, 입지적인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양극화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자, 양극화의 원인들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상이 있겠죠. 왜 금리 인상이냐? 여러분 지금 금리가 지금 이제 인상기에 있잖아요. 금리가 인상기에 있다 보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최고 6%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거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6%대 금리 사실은 이게 아직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동안 우리가 저금리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저금리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건 어때요? 아무래도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차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여기도 오르고 저기도 올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동산에 대한 옥석을 이제 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극화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금리 인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예요.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또 하나는 뭐예요? 완화. 또 있습니다. 자, 보면 보유세를 지금 이제 강화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 보유세가 지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제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내년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는 여러 채 사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이제 담지 마라. 이러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내 주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LTV는 지금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DSR은 아니라는 거죠. DSR은. 그렇죠? DSR이 뭡니까? 소득 대비 이제 그 대출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낮은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DSR을 좀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DSR을 일단은 지금 지켜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실 자본에 대한 축적 여력도 낮고요. 그 다음에 DSR도 지금 완화가 안 된다면 집을 사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집 사기가 좋아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왜 LTV가 완화가 되면 LTV가 완화가 되고 그 LTV가 높아지면서 내가 소득이 되는 사람들은 집을 사기가 편해질 거 아닙니까? 좋은 지역에. 그죠? 좋은 지역에 집을 사기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꼭 규제 때문에 똘똘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양극화가 됐다 그러면 완화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완화가 아니라 일부만 완화가 되면 이런 또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또 이제 지금 중과 완화가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지금 뭐 5월 10일 정도쯤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양도소득세가 중과 완화가 되면, 자,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지역을 팔겠습니까?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겠죠. 예, 그렇죠? 내가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내가 내다 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규제가 되고 완화가 되고 이런 것들도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은 다시 정상적인 시장으로 되돌려 놓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이 부동산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해 드린 게 뭐냐면은 무주택자는 집을 마련을 하셔라. 그래야지 내가 오르는 시장에서는 그게 발판이 돼서 내가 다른 지역으로 또 갈아탈 수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번 그 4, 5년 동안 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뭐 이제 감명을 이제 하셨던 분들, 그게 이제 비자발적이건 뭐 이제 자발적이건,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크죠. 왜? 자산 가치가 확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자, 5분위 아파트 매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5분위가 뭐냐면 하위 20%, 상위 20%에서 5분위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1분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억 7천 정도 가요.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자, 근데 상위 20%는요, 예, 24억 4천이에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이가 지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자산에 대한 가치가 그러니까 유동성 때문에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분위 평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17년도와 22년도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에서 지금 5억 7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오른 거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억에서 24억 됐어요. 한 12억 정도 오른 거네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니까는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 퍼센테이지로 보면 비슷한데, 근데 금액적으로는 12억이 24억 된 거랑, 그 다음에 2억 8천짜리가 5억 7천 된 거랑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양극화가. 자, 거기다가 이제 소득에 대한 양극화. 자, 소득 분위를 보면, 자, 1분위 같은 경우에는, 자, 1분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뭐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5분위 같은 경우는 이 정도죠. 거의 뭐 10배 정도가 차이 나죠. 소득이. 하위 20%와 상위 20%. 근데 이게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DSR이 완화가 안 되더라도 LTV 올라가면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집을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양극화의 큰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전자산을 선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제 실물자산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유동성 장세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시장 참여자들은 좀 안전한 지역에 내가 자산을 파킹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불경기일수록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자,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자산이 어디냐? 부동산에서 안전자산은 이제 상급지로 계속 이동을 하겠죠. 더 좋은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강남 지역은 지금 좀 들썩이고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좀 이제 주춤하고요. 그렇죠? 예, 그럼 분양시장도 마찬가지죠. 수도권 지역은 완판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의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택 공급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당연히 주택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해줘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은 적다라는 거죠. 선호 지역에. 특히나 우리가 수도권 지역을 보면 수도권 지역에 많은 거지, 수도권 지역에 앞으로 주택량이 많아지는 거지, 서울 도심 지역의 주택량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서울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이 많아질 수는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도심 지역의 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합 사업이잖아요. 민간 사업. 조합원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이 많이 갔다라는 거죠. 그전에. 그렇죠. 사업성이 좋은 데가 민간 사업도 더 활발하게 먼저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지금 강남이라던가 뭐 어떤 지역이든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제가 우리가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15층짜리, 그러니까 중층 아파트보다. 그러니까 지금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다 진행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서울 도심의 재건축들 보면 다 중층 아파트, 지금 이제 중층 아파트밖에 안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층 재건축 시대에서 지금 중층 재건축 시대에 넘어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중층 재건축을 할 때는 저층 재건축에 비해서 어때요?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이 적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좋은 데가 먼저 갔기 때문에 주택 공급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이 그러니까 크게 못 늘리는 거예요. 크게 못 늘리니까 외곽 지역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 주택 공급에 대한 한계 때문이라도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화에 대한 원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옥석 가리기. 두 번째, 부동산의 규제에서 똘똘한 하체 선호도 또 완화하면서 또 양극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 및 소득 양극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지금 자산이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양극화의 한 원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점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써야 되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앞으로 이제 시장에도 양극화가 된다라 그러면, 자,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상급지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좋은 지역보다 안 좋은 지역의 가격이 지금 가격 하락폭이 더 크겠죠. 예, 지금 시장처럼. 그죠? 예, 그러면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으로 투자하셔야 되냐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제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대출에 대한 완화가 되게 되면 좀 상급지로 좀 갈아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기에 지금 딱 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출 완화가 상급지로 좀 갈아타기 위한 하나의 또 발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이고 지금 자금에 대한 여력도 적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장도 양극화돼야 되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죠. 자, 부동산에 대한 정책 흐름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장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실패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여요.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정책이 어떻습니까? 서울에 그동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놔서 주택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가격이 폭등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지금 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또 이게 재개발에 대한 사업 여건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고. 자, 그럼 재개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요. 자, 뭐예요? 여유 자금 적어도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이런 앞으로 가능한 지역들은 어때요? 지금 아직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비교적 소액으로 내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내가 선점을 하셔야죠. 여유 자금 적으셔도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다 여기저기 재개발 한다니까 내가 만약에 실거주 목적으로 좀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 내가 아파트는 못 사고 어차피 그럼 내가 빌라를 사야 되는데 요즘 이제 빌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보다. 왜? 아파트가 높으니까 빌라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빌라를 매입을 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빌라를 매입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나는 이 시장에 내가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점점 양극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짜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1대1 이제 대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나는 이제 평생에 내 집 마련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와서 여유 자금 요만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대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갈아타기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아서 나는 최근의 시기에 집을 팔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팔았던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높아버린 거죠.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양극화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항상 우리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런 상대적인 빈곤감도 나를 더욱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죠. 예. 항상 우리가 내 마음이 괴로운 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다 못 살면은 내가 상대적인 게 없겠죠. 예, 부에 대해서는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그죠? 거기다가 이런 또 삶의 고난은 항상 연속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극복을 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고난의 극복을 했다는 성취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싫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행복감과 성취감이 있고요. 지금 육아를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갓난아기 때 육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젊은 부부들. 육아할 때 제일 힘들죠. 삶에 있어서. 예, 저도 압니다. 그 말도 제대로 못 알아먹는, 그죠? 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기 하루 종일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애기를 낳아서 우리가 키우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고난이죠. 자, 그런데 왜 과연 부모들이 계속 자식들을 낳을까요? 왜? 자식이 커가면서 자라면서 보는 그런 행복감,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낳는 거죠. 항상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극복을 하면 성취감과 행복감이 있다는 거죠. 자, 죽음 외의 고난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부동산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에 대한 고난, 저희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하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